안녕하세요, 인드님. 김창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외금융을 다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꼭지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달러가 오를 거니까 달러를 사야 한다라는 식의 상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단기적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예측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귀신도 모른다는 게 환율 아닙니까?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은 대부분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예측 이란 걸 해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달러는 자산의 분산 투자 개념으로 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전자산인 달러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달러를 지금 사면 앞으로 환차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판매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취급하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사 상품들보다 안정적이면서도 또 수익률이 높아서 굳이 환차익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역외 상품을 취급하려면 좋든 싫든 간에 기본적으로 환율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금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자, 금리부터 좀 최대한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참고로 오늘 영상은 책 한 권을 제가 참고해서 찍었는데요. 이 책은 오건영 작가님의 앞으로 3년 경제 전쟁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거 한번 일독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금리하고 환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자, 인두님, 그럼 이제 금리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우리 인두님들도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금리는 돈의 값, 그러니까 돈의 가격입니다. 자, 돈은 현금을 말하는 거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금리가 높다고 하면 현금을 들고 있을 때 보상이 크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 돈의 가격인 금리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가격을 결정하는 건 공급과 수요다. 들어보셨죠?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돈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돈의 수요와 공급. 자, 돈의 수요부터 한번 볼게요. 자, 돈의 수요는 다른 말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의 숫자일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자, 인두님들은 돈이 필요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빌리겠죠? 저도 그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만약에 자전거 열풍이 막 분다고 쳐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자전거 열풍이 부니까 자전거 사업을 하고 싶을 거예요. 제조를 막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전거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사업을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먼저 은행에 가서 빌리던가 아니면 친한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달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렇죠. 은행도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적일 테니까 조금이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죠. 자, 은행이 아니라 일반 내가 빌리려는 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한테, 자기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돈의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즉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은행에서 융통하는 걸 우리는 간접 금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융통하는 거를 우리는 직접 금융이라고 해요. 직접 금융을 다른 말로 채권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고속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항만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자, 나라에서도 그 돈을 빌려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 국채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리는데요. 자, 국채는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서 돈을 빌리고 써주는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때마침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나라에서는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를 적게 줘도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싶겠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돈의 가격, 즉 금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돈을 융통하는 시장을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장 논리로 결정되는 돈의 가격을 시장 금리라고 하고요. 또 채권 금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뉴스에서 듣는 금리는 이 시장 금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기준 금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금리는 채권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금리잖아요. 그런데 기준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돈의 가격이에요.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 있죠, 그죠? 미국은 페드라고 있죠. 일본은 BOJ, Bank of Japan이 있고요. 유럽은 ECB라고 중앙은행이 있어요. 한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 미션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바로 물가 안정이에요. 자, 한국은행 본사에 가보시면 이렇게 커다랗게 현관에 자신들의 미션을 적어놨어요. 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는데, 이 금리를 기준금리 혹은 정책금리라고 해요. 중앙은행이 어떻게 기준금리를 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자, 마트에 가니까 당근 가격이 어제는 9,000원이었는데 오늘은 10,000원이래요. 내일은 11,000원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지금 당장 사시겠죠. 당장 사야 되죠.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대신에 물건을 사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서로 물건을 사려고 할 테니까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금리를 더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은행에 그냥 두는 게 나으니까 물건을 더 이상 사지 않겠죠. 그럼 물가가 더 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 반대로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10,000원짜리가 오늘 9,000원하고 내일 8,000원 할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사람들은 물건을 지금 안 사겠죠. 내일 되면 더 싼데 뭐하러 지금 사겠어요? 그렇게 물건을 안 사고 개기고 있으면 물건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때 중앙은행이 나서서 또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겠죠.
자, 그럼 현금 가치를 팍팍 떨어뜨리게 되면 그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나으니까 물건을 그때는 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물건 가격, 즉 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중앙은행은 정책, 즉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물가를 조정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인두님, 지금 우리나라는 고물가 상태일까요? 저물가 상태일까요? 네, 정답은 저물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마트에 가면 뭐 10,000원 들고 가도 살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저물가냐? 일본보다 우리가 물가가 더 비싼 것 같은데 무슨 저물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중앙은행에서 기준으로 잡는 물가는 우리는 보통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자, 이 근원 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그런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물가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근원 물가에는요,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석유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물가를 측정하는 지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이제 물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근원 물가의 목표 상승률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이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잡고 목표 상승률을 2%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현재 근원 물가 상승률은요 1%도 안 됩니다. 거의 0.9%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이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기준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수출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도 인하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추가로 있겠지만 우리나라 물가 안정이라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조만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는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금리는 대내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의 돈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돈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우리나라 돈의 가격을 막 올린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겠죠. 자,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바로 환율이라고 합니다. 자, 금리를 대내적 돈의 가치라고 한다면 대외적 돈의 가치는 환율인 거예요. 자, 환율은 다른 말로 해서 다른 나라 돈에 비해 우리나라 돈의 상대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국 경제가 강하면 그 나라 화폐의 가치도 강한 건데요. 자, 우리나라 경제가 강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도 강하겠죠. 자, 그런데 상대국인 미국의 경제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폐는 미국 화폐보다 약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원화보다 달러가 더 강하면 원화 약세 혹은 달러 강세라고 부릅니다. 자, 원화 약세는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게 1달러에 1,500원이 되는 거죠. 결국 환율은 1,000원에서 1,500원이 된 거니까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화 강세는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를 500원에 살 수 있게 된 거고, 그럼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으니까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원화 약세는 원화 가치 하락이고요, 달러 강세고 환율 상승과 같은 얘기인 겁니다. 자, 반대로 원화 강세는요, 원화 가치 상승, 달러 약세, 환율 하락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환율, 자, 우리나라 돈 한화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자, 이것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공급 측면부터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원화 대비해서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 달러가 마구 들어와서 달러가 흔해지면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흔해졌으니까.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걸 원화 강세, 환율 하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떨 때 달러 공급이 늘어날까요? 첫 번째가요, 무역 흑자가 많아지면 달러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가 무역을 잘해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을 테니까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아져서 흔해졌으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에 사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들어오겠죠. 그죠? 들어올 때 달러를 들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달러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달러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러가 또 흔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돈이, 그러니까 한화가 은행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귀해지겠죠. 한화가 귀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한화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자, 그 말은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요인은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자, 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에요. 자,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환율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됐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 감시국이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이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상대국의 통화 가치를 일부러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통화 가치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가게 되겠죠. 어쨌든 환율은 시장 논리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을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달러의 공급이 줄거나 아니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 강세, 그 다음에 한화 약세, 그 다음에 환율 상승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생각해보면 금리, 환율은 경기 상황이나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초장기 미래는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달러는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는 분명 우리나라 원화에 비해서 안전자산이에요. 자, 안전자산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그 가치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객의 자산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안전자산의 일부 분산 투자하는 관점에서 달러 상품을 추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의 지위를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달러를 장기간 꾸준히 모아간다면 분명히 훗날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